너무하긴 뭐가 너무하냐? 너무한 건 너희들이지. 결혼이라는 게 너희 둘이 만나고 끝이야. 매일 얼굴 보고 부대낄 필요는 없더라도 부모와 서로 왕래하고 연락하며 사는 것이 가족 아니냐? 우리가 시댁이라고 대접해달라고 했니? 그럴 거면 결혼할 때 집은 왜 해달라고 했어? 엄마,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도 잘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무자르듯 가족을 쳐내는 게 노력한 거야? 어쩜 너희는 너희들 생각만 하니? 우리들이 신경도 안 쓰고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걸 원하는 거잖아. 엄마, 우리도 그런 말까지는 안 했어요. 보통 결혼하면 며느리들이 고생하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시댁이 없으면 명절이고 제사고 그런 거 신경도 안 써도 될 거 아니야? 나는 너희 말대로 남처럼 살 테니까 너희도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살아.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6세 김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죠. 시집살이가 어쩌고 저쩌고 내뱉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는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어서 진짜 시집살이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편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본인만 똑똑하고 옳은 줄 아는 며느리에게 시집살이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예전처럼 며느리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아들과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이 시집살이가 아닙니다. 돈이 힘이고 권력인 세상에서 요즘 시대 젊은 며느리에게 가장 무서운 방법으로 제대로 맛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김 씨의 아들은 4년 전에 결혼을 했고 결혼하고 나서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을 하자면 남이 된 것 같았죠. 결혼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역시도 시어머니의 꼰대 같은 생각인가 싶겠지만 정말로 김 씨 부부와 아들은 평범한 부모 자식 사이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김 씨 부부는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아들도 부모의 뜻에 부응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무난하게 했습니다. 아들의 직장이 멀어서 취직 이후로는 독립해 따로 살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집에 찾아와 얼굴을 보며 살았고 안부 전화도 자주 하는 사이였어요. 아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딸처럼 살갑진 않았어도 무뚝뚝하게나마 부모를 챙기는 면도 있었습니다. 가끔 밖에서 만나 외식을 하기도 하고 명절이나 생일, 어버이날 같은 기념일엔 서로의 선물도 챙기곤 했었죠. 결혼하면 그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곤 생각하긴 했지만 마치 남남처럼 서로 갈라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그것이 며느리의 탓만은 아니겠죠. 며느리보다 아들이 더 괘씸했었고 그 아들을 그렇게 키운 것도 김 씨 부부의 잘못이었어요. 아들 나이가 33이 되었을 때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면서 조만간 상견례 자리를 만들겠다 하더라고요. 여자친구 있다는 말도 한 번 듣지 못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뭐? 결혼할 거라면 그 전에 최소한 한 번쯤은 우리한테 소개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니? 아, 제 여자친구가 불편한 건 싫다 하더라고요. 순간 김 씨는 뭘 잘못 들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얼굴조차 보여주기 싫다고 하는 게 맞는 일인가 싶었죠. 보통은 상견례 전에 집에 데려와서 인사라도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보통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집마다 상황이 다른 거죠. 제 여자친구가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에요. 아들은 김 씨에게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다짜고짜 상견례부터 하자며 날짜를 통보하는 게 무슨 경우인가 싶었지만 애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었죠. 하지만 기분은 이미 상할 대로 상한 뒤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예비 며느리나 그 말을 고지곳대로 전한 아들이나 나이에 비해 분별력이 없구나 싶었죠. 하지만 상견례 날에 예비 며느리와 첫 만남을 한 뒤로 상황이 이해가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다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평범한 상견례처럼 흘러갔어요. 예상한 대로 며느리는 차갑고 무뚝뚝한 성격으로 보였고, 대신 자기가 중간에서 양가 부모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는 모습이 똑부러지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야무진 성격이면 부모한테는 잘 못하더라도 앞으로 잘 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예비 며느리는 김씨 부부를 보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첫째로 저는 제사는 절대 싫어요. 우리 집은 제사 안 지내는데 나중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셔도 제사 지낼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김 씨는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있지도 않은 제사를 하기 싫다고 통보하는 상황이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생일은 챙기지 않고 각자 보내기로 해요. 물론 제 생일에도 전화 같은 건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은 결국엔 우리 부부의 생일을 챙기지 않겠다는 소리였죠. 오빠가 부모님들 생신 챙기는 건 말릴 생각 없는데 저는 참석 안 할 거예요. 용돈이나 선물은 일정 금액 안에서 보내드릴 의향은 있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남편 입에서 헛웃음이 절로 나오고 있었지만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명절이에요. 명절에 음식 준비 안 할 거고요. 당일 아침에 가서 밥 한 끼 먹고 오겠습니다. 그쯤 되니 김 씨는 물론이고 남편도 표정 관리가 안 됐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었죠. 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싶었습니다. 이런 말을 보통 상견례 하는 자리에서 통보하듯 하는 사람이 있나 싶었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살면서 눈치껏 서로 맞춰가는 것이지 꼭 계약을 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통보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어요. 김 씨 부부가 어안이 벙벙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마치 그때 생각났다는 듯 또 한 가지 말을 꺼냈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볼 일이 있으시면 오빠 통해서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특별하게 전화 드릴 일은 없을 테니 제가 전화 안 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 주세요. 시댁에 방문하더라도 제가 가고 싶을 때 갈 거니까 강요하지는 말아주시고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비 사돈이라는 사람은 옆에서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구구절절 맞는 말 아닙니까? 사실 저도 시댁에 잘 안 갔거든요. 이런 건 남편이 중간에서 잘해줘야 고부 갈등이 없고 서운한 게 없는 법이거든요. 속도 없는 아들 녀석은 그런 말을 듣고도 자기가 중간에서 잘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는 이게 별일 아닌 일이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경우가 너무 없었습니다. 김 씨 부부가 표정을 굳히고 아무 대답이 없자 예비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제가 할 말은 꼭 해야 하는 성격이거든요.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희생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괜히 나중에 기분 상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이렇게 똑 부러진다니까요. 저희 집은 딸만 둘이라 애들 덕분에 생각도 젊게 살고 있어요. 제가 어디서 들은 소린데 아들이나 며느리는 해외 나가 사는 친척이라 생각해야 속이 편하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쿨한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김 씨의 마음은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기분 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며느리는 내 딸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고 효도 받을 생각도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하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게 무례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사실 김 씨에게는 월세를 주던 25평 아파트가 한 채 있었어요. 나중에 아들 결혼할 때 주려고 생각해왔었고 아들 역시도 알고 있었죠. 아마 자기 결혼할 때 그 집을 물려줄 것이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에게 원래 예비 며느리 성격이 그런 걸 알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성격이요? 어떤 거요?
어른들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하며 당돌하게 말을 하더구나. 아, 그거요? 오늘 바로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원래 사귀면서도 그런 말은 가끔씩 했었거든요. 너무 초면에 정없이 구는 거 아니야? 먼저 전화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 에이, 그래도 똑 부러지니까 좋잖아요. 저는 틀린 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괜히 고부 갈등 일어날 만한 상황을 먼저 차단하는 거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이 정도는 당연하다는 듯 말을 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김 씨는 원래 요즘은 이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본인이 생각까지 늙어버려서 따라가질 못하는 것 같았죠. 생각해보면 며느리와 전화통화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았고 어차피 집에서 제사는 안 지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생일상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명절에 불러다 일 시킬 생각도 없었으니 크게 달라질 것도 없었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바꾸고 며느리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시댁과 친정이 다르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며느리가 시댁에 하는 것과 사위가 처가에 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면 그건 김 씨도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결국 아들이 결혼하고 그 이후 몇 달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너 내일 아버지 생신인데 알고 있는 거 맞지? 남편 생일이 다 와가는데 연락도 없는 아들에게 김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아, 맞다. 그러고 보니 벌써 그렇게 됐네요. 까먹지 말고 내일 아침에 아빠한테 전화드려. 근데 너 지금 어디니? 주변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처가댁에 잠깐 놀러 왔어요. 너가 거기까지 무슨 일로 갔어? 아들 집에서 사돈 댁까지는 차로 2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장모님이 놀러 오라고 하셔서 내려왔어요. 저녁 먹고 여기서 자고 놀다가 내일 올라갈 거예요. 김 씨는 아들이 하는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명절 같은 날 아니면 양가 집안에는 안 가는 거 아니었니? 아니에요. 가고 싶을 땐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처갓집에는 언제든지 놀러 가고 시댁에는 안 온다는 말이야. 결국엔 일정한 기준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건 며느리였죠. 빈정이 상해버린 김 씨는 아들과의 전화통화도 줄였습니다. 얼마 후 아들 결혼하고 첫 명절이 되었고 차례는 지내지 않았지만 밥은 먹고 간다기에 아침상을 차려야 했어요. 명세기 명절인데 잡채와 갈비찜은 아들 내외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도착하고 나서 국을 뜨고 상차림을 마무리하는데 식탁에 숟가락과 앞접시를 놔달라는 말에 며느리가 바로 대꾸했어요. 저는 상 차리는 것도 다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빠가 와서 숟갈 좀 놔? 그 말에 김 씨의 아들이 달려와 식탁에 숟가락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차례상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김 씨가 다 준비한 식탁에 숟가락과 앞접시만 놓으라는 건데도 굳이 아들을 불러 일을 시키는 며느리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되었어요. 불편한 분위기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김 씨의 남편이 물을 한 잔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실 김 씨의 남편은 얼마 전 무릎 수술을 했고 평생 몸을 쓰며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었어요. 김 씨가 밥을 먹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뜨러간 사이에 며느리는 또 뭐가 못마땅했는지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물 떠오라고 시키면 안 되는 일이에요. 본인이 드실 물은 직접 떠야죠. 그리고 여기에서 김 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너한테 물 떠오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명절이라고 우리 집엔 뭐 하러 온 거야? 됐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얼굴 보이지도 마라. 집에 와봤자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는 게 전부인데 그 한 끼를 차리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유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김 씨도 며느리 눈치 보는 것이 기분만 상하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그 이후 다음 명절부터 아들 내외는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당연히 몸은 편했고 마음도 편했어요.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고 바라는 것도 없으니 정말로 김 씨 부부와 아들 내외는 남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친척이나 이웃도 아니고 어쩌면 남보다도 못할 사이였어요. 그런 아들 부부도 아이가 생긴 뒤로 조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한번 갈게요. 자기들이 오고 싶을 때만 온다더니 아이를 낳고 나니 오고 싶은 날이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육아가 어지간히도 힘든 모양인지 주말만 되면 아이를 맡기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렇게 남처럼 지내더니 정작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부르지 않아도 잘만 찾아오더라고요. 사실 사돈댁과 거리가 멀다 보니 애봐줄 사람은 김씨 부부밖에 없었죠. 처음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라서 김씨도 모르는 척 받아주었어요. 괘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손주는 예뻤습니다. 저희 가볼게요. 며느리는 주말에 찾아와 아이만 두고 1분도 지나기 전에 가버렸어요. 늦은 나이에 애 보느라 당신이 고생이네. 남편은 손주를 업고 있는 김 씨를 보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어린 아이를 돌보는 일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손주니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가고 아들 내외에 이어 손주까지 꼴 보기 싫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어느 날 김 씨가 잠시 집 앞마트를 다녀온 사이에 남편이 안방에서 화장실 가는 길에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 응급실로 옮겼고 조금만 늦었으면 안 좋은 일이 있었을 거란 의사의 말에 오싹한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남편이 최근 거동이 불편하다는 소리를 자주 했었는데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니 서로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현실이 피부로 와닿았어요. 남편은 한번 쓰러지고 난 뒤에 본인도 많이 놀랐는지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가 병실을 나서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계속 울리고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분명 퇴근을 해도 진작에 했을 시간이었는데 아무리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너희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신다. 네? 아버님이요? 그래, 오늘은 늦어서 더 이상 면회가 안 될 것 같고 내일 한번 찾아올래? 내일이요? 오빠랑 한번 상의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며느리는 전화를 끊었고 김 씨는 답장을 기다렸어요. 한 10분쯤 지났을 때 며느리 대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쓰러지셨다면서요? 그래, 지금은 좀 괜찮아지셨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대. 사실 제가 연차 내고 처갓집 식구들이랑 펜션 놀러 왔거든요. 지금 바로 가기가 그래서 내일 올라가면 연락드릴게요. 그래, 어차피 오늘은 면회도 안 되니까 내일 병원으로 와. 김 씨는 그렇게 아들과의 통화를 마쳤습니다. 남편에게 아들이 내일 병원으로 온다는 말을 전하고 다음날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오후 5시가 넘도록 아들은 전화 한 통화가 없어서 김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맞다. 아버지 언제 퇴원하신다고요? 저희 아무래도 일정이 조금 밀려서 오늘 못 올라가고 내일 가야 할 것 같아요. 난처한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김 씨는 내가 괜히 전화를 했구나 후회가 들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이라고 하면 헐레벌떡 달려올 아들을 상상했는데 그런 본인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들이 병문안 오기 전에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뒤늦게 안부 전화가 걸려왔지만 김 씨는 집에 잘 도착했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 씨의 냉랭한 태도에 아들 며느리도 뭔가 느끼는 게 있었는지 웬일로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아이랑 같이 이번 주말에 갈게요. 또 애 봐달라는 거냐? 아니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식사라도 같이 할까 하고요. 아버님 입원하셨을 때도 못 찾아뵈었잖아요. 못 온 게 아니라 안 온 거겠지. 괜히 그럴 필요 없다. 오지 말아라. 김 씨의 차가운 대답에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애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애를 맡기는 거든 아니든 오지 말라는 소리다. 너는 너 오고 싶을 때 마음대로 오면서 나한테 거부할 권한도 없는 거냐? 김 씨가 화를 내자 며느리는 아무 말 못하고 침묵했어요. 부모라고 무조건 자식이 반가운 줄 알아? 우리가 언제 너희들한테 노후 책임지라 했냐? 아니면 용돈을 달라고 했냐? 너는 시댁에 바라는 게 있으면 며느리로서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냐?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희는 저희 삶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삶이 없니? 너도 그냥 우리랑 연 끊고 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앞으로는 애 맡길 생각도 말아라. 김 씨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며느리에게 쏟아냈습니다. 속에서는 아직 할 말이 많았지만 더 언쟁을 했다가는 속에 불이 날 것 같아서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런데 잠시 후 이번엔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왜 며느리한테 그렇게까지 하세요? 엄마 진짜 너무하세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이렇게까지 정 떨어질 수 있나 싶었습니다. 너는 아버지 아파서 쓰러졌다는데 처가 식구들이랑 놀러 가니까 좋더냐? 자식 노릇도 싫고 며느리 노릇도 싫은데 결혼할 때 집은 왜 받아간 거야? 어쩜 너희는 너희들 생각만 하니? 앞으로 명절이고 제사고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편할 대로 살아. 그리고 받은 건 돌려줘라. 이번 달 말까지 집 비워. 엄마, 농담이시죠? 농담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 부동산에 다시 월세로 내놓을 거니까 빨리 이사 준비해. 이제야 심각한 상황을 인지했는지 아들은 뒤늦게 잘못했다고 말했지만 전부 소용이 없었어요. 어차피 너희들이 용돈 한 번 준 적 없는데 우리가 그 집 월세 주고 생활비라도 보태야겠어. 앞으로 아무것도 줄 생각 없으니까 괜한 기대 말고 너희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김 씨는 아들 내외를 집에서 내쫓았고 집은 다시 월세를 주었습니다. 억울해하는 아들 며느리에게 나 죽어도 제사 따위 지낼 필요도 없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라고 말했죠. 요즘 사람은 원래 이런다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던 며느리는 요즘 방식으로 돈으로 혼내가며 시집살이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뒤늦게 아들 며느리가 찾아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전혀 소용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지금은 아들 내외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